은퇴자금 2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4배 올랐죠. 당신의 은퇴자금 실질 가치는 5천만 원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40년간의 안정적인 물가는 예외였다는 점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값싸고 풍요로웠던 시대가 지금 막을 내리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9%에서 0.8%로 낮췄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절반 이상 떨어진 수치죠. IMF도 같은 전망을 내놨어요. 이제 성장률 1%를 넘으면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한 경제의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해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란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말하죠. 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0%대의 성장으로 추락합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니에요.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 증명된 법칙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장기 불황에 진입했어요. 당시 서방 경제학자들은 일본을 비웃었죠. 일본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일본인들의 민족적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2010년대가 되자 모두가 부끄러워했습니다. 같은 현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거든요. 이때부터 저페니피케이션, 즉 일본화 현상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일본의 생산 연령 인구는 199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2010년부터 감소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유럽은 통합의 힘으로 미국을 넘어설 것처럼 보였죠. 유로화가 달러 대비 1.3, 1.4까지 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 동안 유럽은 8% 성장하는 데 그쳤어요. 같은 기간 미국은 88% 성장했습니다. 11배 차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원인이 드러납니다. 유럽은 1992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2.1에서 1.4로 급락했어요. 199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된 것은 2012년입니다. 반면 미국은 2007년까지 합계 출산율 2.1을 유지했죠. 선진국 중 유일했어요. 2007년생이 성인이 되는 것은 2027년입니다. 이 차이가 지난 16년간 미국 경제가 압도적으로 강했던 이유예요.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가? 바로 2025년부터입니다. 저출산으로 적게 태어난 세대가 이제 청년이 되는 시점이죠. 작년만 해도 한국은행은 2025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어요. 3월에 1.4%로 수정했습니다. 6월에는 0.8%로 다시 낮췄죠. 인구 감소의 타격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2030 세대가 적다면 왜 취업난이 문제인가? 사람이 적으면 구인난이 문제여야 하지 않는가? 이것은 두 가지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에요. 첫째,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국의 양질의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공장들이죠. 평균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일자리가 미국에 만들어졌어요.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둘째,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 시장이 위축돼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얼리 어답터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제품이 나와도 사는 사람이 줄어들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이 위축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져요. 이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청년 실업이 심각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의 배경을 봤어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죠. 잠재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가 과열돼요. 과열은 인플레이션을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부메랑이 되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를 늘리는 것,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인구와 생산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로봇과 키오스크가 있으면 인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로봇은 소비를 하지 않아요.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가 없고, 소비가 없으면 혁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면 되지 않는가?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후 다시 반등에 성공한 선진국은 없어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2007년 2.1에서 현재 1.6까지 떨어졌죠. 집값이 올라가고 양육비가 올라가면 출산율은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돈을 풀었어요. 그 결과 집값이 3배 올랐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미국의 합계 출산율이 1.6까지 떨어진 이유예요. 집값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위험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위험합니다. 한번 오른 집값은 정답이 없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로 넘어가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값싸고 풍요로웠던 시대가 끝나간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은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하다는 말도 있죠. 왜 그런가? 인류는 종이돈을 발명한 이후 항상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은 예외였어요. 경제학자들은 오만에 빠졌죠. 인플레이션을 정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이유는 중앙은행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세계화 덕분이었죠. 세계화는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자재를 결합시켰어요. 진짜 풍요로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화가 끝났죠. 트럼프는 미국이 아닌 곳에 공장을 지으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인건비는 미국의 17분의 1이에요. 하지만 베트남에서 반도체 후공정을 하면 관세 100%를 물립니다. 인건비가 17배 비싸진 것과 같죠. 세계화가 끝나면 인플레이션이 기본값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은 추가 리스크가 있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탈세계화 시대의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면 한국의 고령층은 일본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할 때 2억 원을 모았는데 물가가 4배 오르면 실질 가치는 5천만 원이 돼요. 어르신들의 삶이 위협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면 계속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해요. 첫 번째 방법은 달러입니다.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요. 달러로 약간의 해지가 가능하죠. 미국 달러는 인플레이션만큼 금리를 높여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대적받는 상황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지속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금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인류는 2700년 동안 금을 돈으로 사용했어요. 금화와 은화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을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금은 친숙하지 않은 재테크 수단이거든요. 금을 사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이죠. 정부가 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줬어요. 양도세가 없습니다. 부가세도 없죠. 실물로 찾을 때만 부가세 10%를 내요. 실물로 찾지 않으면 굉장히 유리한 투자 방식입니다. 금방에서 사면 부가세 10%에 마진 5%가 붙어 15%가 비싸요. KRX 금시장은 거래 수수료만 약간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원자재 회사나 금광회사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비중을 50%씩 가져가면 안 됩니다. 황금 비율로 잘 맞춰야 해요. 포트폴리오에 금 관련 자산을 적절히 배치하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죠. 미국은 전쟁이 1945년에 끝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생까지예요. 가장 어린 베이비부머는 현재 61세죠. 60세까지는 현역으로 저축을 합니다. 61세가 되면 은퇴하면서 저축을 깨먹기 시작하죠. 선진국들의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유예요. 한국은 전쟁이 늦게 끝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예요. 가장 어린 베이비부머는 현재 51세죠. 아직 현역입니다. 저축을 계속해요.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가 5년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3년에서 7년 정도 한국보다 미국 돈이 더 일을 잘하는 상태가 유지될 거예요. 현재 미국 1년물 국채 금리는 4%입니다. 한국 1년물 국채 금리는 2.1%죠. 미국이 2배예요.
돈이 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하는 나라도 많아요. 아르헨티나는 한때 금리가 105%였죠. 그런데도 아무도 저축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140%이거든요. 월급 들어온 날 다 써요. 내일이면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덕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죠. 인플레이션 대비 포트폴리오를 만든 사람들도 이득을 봐요. 보험업계도 유리합니다. 생명보험 1억 원을 파았는데 나중에 줄 때 실질 가치가 반토막이 될 수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나쁘지 않죠.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는 더 큰 도움을 받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올랐어요. 왜 이렇게 높았는가? 경제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과열까지 갔죠. 한국 경제는 고령화로 위축되어 있어요. 쉽게 뜨거워지는 것은 활발한 미국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패키지는 전부 인플레이션을 향해 있습니다. 세금을 깎으면 소득이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죠. 관세 정책도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유가를 낮추는 거죠.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유가 70달러만 넘으면 원유를 증산합니다. 유가를 낮춰주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70달러 미만에서는 사우디 국가 재정이 적자입니다. 사우디 원유 생산 단가는 배럴당 9달러예요. 미국 셰일 오일 생산 단가는 트럼프 이전에는 48달러였죠. 트럼프가 철강에 50% 관세를 때리면서 70달러를 넘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유가를 65달러로 맞춰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을 망하게 하려 해요. 사우디는 엄청난 복지국가입니다. 유학 비용까지 대주는 나라죠. 국가 재정 지출이 워낙 많아서 배럴당 95달러가 돼야 재정 수지가 균형이에요. 70달러 미만이면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왜 70달러 미만으로 낮췄을까? 셰일 오일 업체들이 철강 가격 상승으로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 트럼프 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언제 재발하느냐, 그 시점만 모를 뿐이에요. 재발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망한 나라들이 있어요. 20세기 초반 바이마르 공화국, 현재의 베네수엘라죠.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인플레이션은 결국 돈을 더 많이 찍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980년대 초반 유가는 배럴당 37달러를 찍었어요. 오늘 유가는 66달러죠. 세계화 덕분에 미국 자본으로 원유를 캐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전이 계속 개발되면서 유가가 안정됐어요. 유가만 싼 것이 아니었죠. 구리, 철강, 모든 원자재 가격이 낮았습니다. 식량도 수많은 개척지가 나오면서 단가가 쌌어요. 하지만 이상 기후가 생겼습니다. 세계화가 끝났죠. 마음 놓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원자재 가격이 들썩입니다.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세상이 됐죠.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요. 조금만 잘못하면 물가가 오르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만큼 풍요롭고 물가가 계속 싸지는 세상은 끝났어요. 다음 세대는 그런 풍요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세계화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관세 정책이에요. 예전에는 세계화를 위해 관세를 철폐하라고 난리였죠. 지금은 오히려 관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세계화가 끝났다는 가장 큰 증거죠. 2025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요. 가계대출이 GDP 대비 너무 높습니다. 전 세계 탑 클래스죠. 한국보다 높았던 나라들은 지금 부동산이 붕괴됐어요. 스웨덴이 대표적입니다. 스웨덴 경제는 파국 직전으로 갔죠. 한국이 스웨덴 다음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할지 몰라요. 이 두 가지가 하반기에 계속 한국을 위협할 겁니다. 큰 이벤트는 없을 것 같지만 자잘한 이벤트가 숨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대출이 많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은퇴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완전히 장점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한국 금융시장이라는 연못에 고래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죠. 미래 세대에 좋으냐 나쁘냐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예요.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강제저축이 자꾸 몰려요. 몇 년 동안 자금 부족 현상보다는 자금이 남아도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찬란한 시간이에요.
짧으면 3년, 길어야 7년이죠. 자금이 있을 때 이 돈이 새로운 스타트업, 새로운 벤처에 투자하는 청년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7년 동안 이 돈이 제대로 일하게 해야 해요. 시멘트에 박히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희망을 살리면 자금 시장에서 약간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것을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물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에서 좀 멀리 있어요. 자산 가격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돈줄을 조이는 겁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돈을 계속 뿌릴 수 있어요. 돈을 뿌린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중앙은행장은 더 이상 돈을 뿌릴 수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주먹이 더 무서워요. 당장 주먹이 더 무섭죠. 그 주먹이 바로 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중앙은행이 방치하는 나라는 터키나 아르헨티나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돈줄을 조여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의 천적 같은 존재죠. 인플레이션이 마일드하게 일어날 때가 부동산에 가장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나면 반드시 긴축을 해야 됩니다. 실물 자산에 오히려 압박을 주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냐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정도 인플레이션을 마일드하다고 봐요. 3%를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한국의 인플레이션 통계는 부동산 가격을 물가에서 빼버렸습니다. 항상 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계속 돈을 풀 수 있죠.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통계치로 안 잡힙니다. 돈을 계속 뿌려왔던 현상이 반복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원화는 달러당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300원이 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심지어 1,400원대 이야기도 나왔죠. 이 모든 일은 원화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핵심으로 넘어갈게요. 건강한 생태계는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 생태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포트폴리오나 커리어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세상에서 한 길만 파는 것에 집착해요. 옛날에는 먹혔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능력의 포트폴리오도 다양성을 갖춰야 해요. 계속 교류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몰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더 심각한 것은 알트코인에 몰빵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됩니다.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해요. 주가가 30% 떨어져도 다른 자산이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으로 균형을 만들어 놓으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추락이 가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균형을 만들어 놓지 않고 획일화시키면 아주 작은 위기에도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죠. 이제는 위기가 오면 복합 위기가 옵니다. 다시 못 일어날 위기들이 정말 자주 오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생태계의 건강을 위한 종의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명확해요. 첫째,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세계화의 종말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어요. 셋째, 달러와 금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정도에 따라 움직여요. 다섯째,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한국에게는 짧지만 결정적인 시간이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3년에서 7년이죠. 국민연금으로 자금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이 돈이 미래를 만드는 혁신에 투자되느냐, 시멘트에 박히느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마지막 희망입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줘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